음성인식은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손짓은 써보겠었는데. 이게 두 개 눌러서 하던 것 같은데, 이게 두 개인가 누르던 것 같은데. 빅스비. 된다. 빅스비. 평양.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북한 외무성에서 근무하다가 그리고 베트남에서 서기관으로 업무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대한민국에 와서 기전주임으로 시설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삼성 건물 처음 와보는데 이렇게 대단히 큰 줄은 몰랐네요. 삼성 보면 핸드폰이 먼저 생각이 나요. 북한에서도 삼성에 대해 핸드폰에 대한 그 로망이 많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북한 내부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해외 나와서 일하고 이런 분들은 아이폰보다는 삼성 쪽으로 더 많이 선호하는 거 있어요. 왜냐나 아이폰은 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은 좀 이쪽 길을 가서 좀 싼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상품성이라는 게 브랜드의 기본이 있잖아요. 삼성 마크만 들어가면 북한 외교관들도 선호하고 있어요. 이게 삼성에 근무하는 분들이 많이 여기 오는 것 같아요. 회사 건물이 가정적으로 구비했네. 카페트 다 있네. 이게 다. 조금 스타일이 북한의 건축 구비 시설하고 많이 좀 차별화돼요. 안에 카페트 깔고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온화한 평온한 분위기를 주려고 노력했다면 북한 쪽은 좀 엄숙한 분위기? 뭐 이런 방향으로 많이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딱 보면 북한의 무슨 문화 시설이나 영화관이나 뭐 이런 스타일로 좀 꾸렸는데 거기 좀 온화한 측면이 있으니까 좀 가정적인 회사다 뭐 이런 이미지를 많이 강조한 것 같아요. 이게. 북한에서도 카페 같은 데를 많이 가셨나요? 북한에서 그 커피점보다는 찻집이 좀 있어요. 찻집이 보리차나 그게 베트남이나 중국 쪽에서 문화가 들어왔는지 커피 같은 것도 베트남에서 들어가거든요. 거기서 북한 노동당 산하의 커피점이나 찻집 뭐 이런 걸 만들어서 차를 팔고 있어요. 건강하게 티 쪽으로 먹어. 감사합니다. 야, 그런 티가 진짜 젊은 분들은 찬 걸 좋아하네. 삼성 건물 보고 오셨잖아요. 네, 북한에서도 삼성 브랜드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이 그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다 인지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인지하는 게 TV가 먼저가 아닐까. 삼성 TV. 혹간 가다가 삼성 랩톱도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TV도 있고 그다음에 핸드폰이 가장 인지도가 높아요. 그렇지만 북한에서는 이 안드로이드 체계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 핸드폰이 있어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와닿는 건 TV는 와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TV가 먼저 선호되고 핸드폰의 사용률이 높은 데는 어디까지나 해외 주재원들이에요. 해외 주재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삼성 핸드폰을 많이 쓰거든요. 저는 북한 외교관들을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할 건데요. 외교관들이 일반적으로 해외에 나가면 핸드폰을 2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 핸드폰을 원칙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을 하지 못하는데 좀 외국인들랑 같이 대방가 사업도 하고 다니고 하려면 자국의 그 나라가 주재하는 나라의 그 핸드폰을 쓰면 그 나라에서 좀 이미지가 많이 훼손되잖아요. 그러다 나니까 대외용이라 그럴까? 보시는 핸드폰을 하나씩 갖고 있는 거예요. 사례를 들게 되면 외교관들이 북한 외교관들은 시계에도 많이 신경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한테 표징적인 하나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봤을 때 쪽팔리지 않게. 그래서 핸드폰을 갖고 있거든요. 다. 그러니까 2개를 갖고 있어요. 또 두 번째 연인은 왜 2개를 갖고 있나? 해외에 나가면 그 나라 외무성에 자기 핸드폰을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외교관이라 하면 항상 도청과 미행을 감수하고 살거든요. 외교관이 이렇게 편안한 직업이 아니거든요. 그에 대비해서 우리나라 외무성에 등록된 이런 핸드폰을 피하고 비밀간제 문제는 다른 핸드폰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다른 핸드폰이 있어야지 그게 주재국의 감시뿐만 아니라 북한의 감시도 있잖아요. 두 번째 세컨드 핸드폰이 있어야지 삼성이나 이런 대외형 핸드폰, 이런 브랜드형 핸드폰을 가지고 이제 중국이나 가까운 나라에 있는 북한 외교관들끼리 서로 정보 공유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 공유라는 게 국가적인 정보 공유가 아니고 비즈니스 문제나 아니면 사적인 대화, 북한의 정세 뭐 이런 걸 빨리빨리 파악할 수 있고 취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핸드폰 활용도가 좀 높아요. 삼성 핸드폰에 대한 활용도가. 저도 그렇고 처음에 저도 가서 앞에 있는 대방들이 삼성 핸드폰을 쓰고 있잖아요. 얼마나 부러웠던지 몰라요. 또 비싸긴 비싸잖아요. 사실적으로 제가 그때 $400 정도 탔으니까 $400 정도 가지고 좋은 핸드폰을 사긴 그렇고 또 자기 수준에 맞게 사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지금 말하는 게 중저가 핸드폰이라 그래요. 이 계열 S노트나 이런 쪽으로는 좀 가격이 좀 그렇고 이런 계열도 사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한 번 갖고 있는 거 또 굳이 좋은 거 갖고 올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러나 북한의 핸드폰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체계가 틀리기 때문에 수지도 목화군이야. 북한식으로 이야기하면 남조선제 핸드폰을 갖고 다니다가 뭐 단속이나 검열에 걸리면 또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외교관들은 핸드폰을 중국 대사관에 보관하고 나가요. 그러니까 중국 대사관에 북한의 모든 대사관 요원들이 파견될 때에는 중국 북경 대사관을 걸쳐서 나가거든요. 들어갈 때는 그 대사관에, 그러니까 중국 북경에다 핸드폰을 맡기고 들어갔다가 뭐 차후에 나오거나 여러 가지 뭐 북한의 외교관들은 왕래가 많으니까 또 나올 때 또 그거 꺼내가지고 심카드 꽂고 쓰고 또 들어갈 때는 맡기고 들어가고 이런 스타일로 핸드폰들을, 그러니까 삼성이나 뭐 이런 핸드폰들을 많이 이용을 해요. 옛날엔 노키아 쪽으로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이젠 대부분 다 삼성 쪽으로 많이 써요. 아이폰은 어디까지나 저 유럽 쪽에서 쓰는 거니까 그분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그렇게 했다면 대한민국이나 아시아권 나라들에서는 삼성 쪽으로 쓰는 게 더 편리하고 또 유용하고 활용적이지 않나.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는데 인사하시니까 말씀하시는 게 어르신이니까 저 양반 저거 누구라고 날 소개하는 것 같아. 자기 와이프한테. 근데 하여튼 그래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네. 한 번은 그 김동수 박사님이라고 있어요. 영국에서도 활동하시고 북한에서 옛날에 그 인테리 1등 서기관 나오셨거든요. 그분하고 평양국수집 갔다 했거든. 여기 서울에 평양국수집이 있어요. 하나. 그래서 거기에 갔는데 이사처럼 알지 못하는 분이 또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땐 이사를 잘해야죠. 또 건방지게 놀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또 삼성역에 또 본사에 와서 또 이렇게 깜짝 당황스러운 또 순간이니까 인사 잘해야 돼요. 나도 이사 인사를 해서 이사 영문을 몰랐거든. 근데 그분이 아니까 그랬겠죠. 영어를 쓰시는 분이 인사를 하고. 이제 영어를 썼어요? 네, 영어 그래요? 쓰시더라고요. 사이다 채널 덕분이죠. 이게 유명한 사람 됐어요. 이거 너무 조금 부담스러운데. 종합대학 때나 북한 외무성에서나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나 김일성 종합대학을 제일 모범적으로 잘 졸업한 사람은 대학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다.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대학에서 눈이 안 띄는 사람? 눈이 안 띄는 사람. 대학에서 학부나 거기서 자기 이름을 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대학을 우수하게 졸업한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의 핸드폰이 여러 가지 측면으로 아이디어들을 생각해내면서 홀더폰도 만들고요. 옆으로 접고 우르도 접고 하는 게 대단해요. 북한에서도 반도체 쪽으로 공장이 하나 있거든요. 집촉회로 공장이라고. 북한의 핸드폰이라는 게 삼성에 비하면 한심하죠. 북한 핸드폰 이름을 굳이 내가 이야기한다면 이게 자어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 퐁댕이, 막대기 뭐 이렇게 부르거든요. 핸드폰을요? 예, 그러니까 브랜드로 부르는 게 아니고 삼성처럼 좀 유명한 브랜드 돼야지 부를만 하지. 중국 조카폰이라니까 중국군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브랜드로 부르지 않고 제일 싼 게 막대기거든요. 막대기면 옛날에 우리 그 노키아 형태로 이렇게 긴 거 아시죠? 이렇게 누르는 거. 거기에 한 그때 얼마였나? $380 정도? 이 정도 했거든요. 그게 아직도 있어요? 당연하죠. 아직도 주지. 오라스콤에서 이제 나와서 파는데 그 판매하는 것도 이렇게 일반 편의점에서 막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가가 지정을 해놨어요. 거기 이렇게 줄 쫙 서서 번호표를 받아가지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또 1인 1핸드폰이에요. 1번호.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이 주인이 정확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정확하잖아. 대한민국도. 그렇게 정확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도청이 항상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데이터 사용량 같은 거는 일정한 정도를 줘요. 근데 그건 저는 뭐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데이터가 모자라지. 그 데이터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계시죠. 데이터를 비즈니스. 그러니까 데이터 실지 말하면 여기서 카드를 사는 거예요. 별도로. 근데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나 바쁘신 분들은 북한에서 뭐 인터넷으로 살 수도 없는 거고 지금 뭐 핸드폰에는 쿠팡이 있고 와우 뭐 멤버도 있고 해서 앉은 자리에서 어제 바디로션 시켰는데 오늘 아침 새벽 7시인가 도착했더라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딱 현장에 가서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즈니스가 또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데이터 팔지.
배달도 뭐 배달의 민족. 진짜 그 대한민국 그런 측면에서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하는 분들이 대단하시요. 북한 핸드폰은 화질이라고 말하기가 좀 힘들죠. 아직도 북한에서는 카메라가 좀 더 활용적이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막대기 아시죠? 막대기 화질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퉁퉁이라는 게 둥글싸한 거예요. 근데 그게 좀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그 달러로 다 팔거든요. 북한 돈으로 안 팔거든요. 달러로 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 데이터도 달러로 팔아요. 달러 없는 사람들은 힘들지. 그러니까 퉁퉁이라기고 좀 둥글락비싹한 게 있어요. 뭐 있는데 그게 다 렌즈가 하나인데 하나의 렌즈 가지고 아무래도 이거 화질이나 이런 픽셀이 높을 수가 없는 거예요. 픽셀이 그게. 그래서 북한 영상 같은 거 보면은 화질이 엄청 안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아직도 사진사나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정말 카메라 장비들이 많이 선호되거든요. 거기선 써니나 카메라 장비들을 다 사가요. 나도 그래서 아무래도 후진국에 사니까 처음에 와서 핸드폰으로 찍을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대사관 나와서 저도 그때 뭘 샀더라? 소니류에서 카메라를 샀어요. 저도 카메라 샀는데 일반적으로 해외 나오면 카메라 하나씩 다 사가지고 들어가요. 북한의 일제 상품들이 좀 많이 들어간 게 중고로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냉장고나 이런 것들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대로남을 통해서 들어다니까 그러니까 신제품이 풀린 게 아니고 중고 상품이 많이 풀린 거예요. 어디까지나 물자가 너무 많으면 국가가 그에 대해서 컨트롤하기가 힘든 거예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뭐 쿠쿠바카마가 북한에서 암만 통제하고 싶어도 통제할 수가 좀 힘든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북한이 생각하지 않았나. 핸드폰 체계도 안드로이드나 뭐 OS나 뭐 이런 iOS나 이런 체계가 아니고 자기식의 체계를 개발을 해야지 한 게 이런 걸 철저히 차단하느라고. 국제적인 그런 계통에 있는 글쎄 정보에서 비밀 보장도 있겠지만 이런 측면에서 북한이 좀 더 열어놨으면 실경 삼성 핸드폰이 대대적으로 많이 들어갈 수 있고요. 나 같아도 뭐 있으면 삼성 핸드폰을 사지. 북한에서 자기 온후가 돼 있는 거로 사야 되잖아요. 왜 굳이 중국 걸 쓰겠어요? 그쪽에서 들어오는 게 또 중국의 본 제품보다는 이제 국경 쪽에서는 중국 핸드폰 써도 조선족이 쓰니까 어느 정도 안 다치고 북한은 일단 자기네가 들여왔으니까 정보센터나 이런 데 해가지고 모든 걸 북한으로 만들어놨지. 북한으로 만들어놨는데 대신 그런 데서 우리가 없는 기능들 하면 북한의 정보 공개에서 좀 더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선전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많이 이용이 되죠, 핸드폰이. 뉴스를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는데 다 선전 그렇지. 노동신문이나 북한의 노작이나 북한 스타일에 맞는, 북한 이념에 맞는 이런 것만 볼 수 있지. 국제적인 이런 건 하나도 들여다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동영상 정성까지도 좀 힘들거든요. 이미지 전송까지는 좀 편안하게 하는데 그 이미지 전송까지도 캐치하거든요. 이미지에 또 이상한 거 찍어가지고. 근데 픽셀은 작아도 찍는 기능은 있잖아요. 와. 저도 그때 그 핸드폰을 사서 이용을 했거든요. 이걸 하다가 도중에 놔두고 왔는데 아직도 그 번호 잊어먹지 않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통일이 돼서 들어가면 그 전화번호로 찾아야지. 그 전화는 보관하고 있겠죠. 핸드폰을 음성 인식할 수 있잖아요. 음성인식은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손짓은 음식거겠었는데. 이게 두 개 눌러서 하던 것 같은데 이게 두 개인가 누르던 것 같은데. 빅스비 된다. 빅스비 평양. 답변하기 적당한 말을 찾지 못했어요. 내가 좀 불편해서 할 줄 몰라서 오는 거라 여기요. 네. 여기서 하이 빅스비가 돼요? 이 핸드폰 자체가 네. 우리가 말로 입력을 하면 얘가 입력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키보드를 치지 않아도. 그래서 여기 맨 아래 맨 왼쪽에 여기 마이크 버튼 있거든요. 예. 누르시면 허용 다 한 다음에 음성 인식이 되는 거거든요. 안녕. 안 되잖아. 됐어요 지금. 됐다. 그렇구나. 이것도 하나 배웠다. 요즘에 AI 이런 것도 많이 나왔잖아요. 북한에서는 AI를 지금 안 쓰겠죠? AI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극히 제한돼 있을 거예요. 관련 전문 분야에서 AI를 쓰거나 아니면 김정은이나 구축권에서 쓰겠죠. 뭐 챗GPT나 이런 분야에서. 제가 한 번 어떤 적이 있었나 경기도청 글로벌 세미나 가서 발제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도 또 깜짝 놀랐어요. 사이다 채널 구독자들이 와서 사인해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 깜짝 놀랐지 거기서도. 근데 그분들이 그분 주제가 뭐나 AI와 북한 통일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AI로 북한을 통일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조금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AI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북한 내부에서는 내가 AI를 바라보지 못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걸 또 해킹 쪽하고 많이 연관을 시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한번 집에 와서 챗GPT나 이것을 가지고 북한 서류를 한번 시험을 해봤어요. 북한에 대한 드론에 대한 분석이나 분석구를 시도해봤는데 챗GPT가 그걸 동작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습 효과가 없었다는 거죠. 그만큼. 그래서 아직 북한에 대한 정보 입력이 챗GPT에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북한을 제외하고 이런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지식을 아직 챗GPT로 얻기까지는 아직 시간적 공간이 더 필요할 거예요. 많은 정보들을 넣고 당연히 김정은에 대해서는 있겠지. 그렇지만 북한에 대한 분석글이나 이런 데에서는 힘들지 않겠나. 지금 AI 시대가 들어서면서 이력서나 자기 소개서도 다 거기서 작성하고 필요한 정보는 최근에 나온 게 핸드폰에 앱도 나왔어요. 챗GPT 앱도 나왔거든요. 북한에서요? 아니 이게 아, 대한민국에 예. 북한에는 그걸 생각할 수가 없죠. AI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만 그게 대중화되지 않았다는 소리에 북한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근데 주제는 AI가 북한의 해킹에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가 그걸 또 물어보시더라고. 그러니까 북한의 해킹 차단 능력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자면 아직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만큼 우리는 북한의 정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너무 좁다. 또 안 다쳐도 특수기관들이나 아는 것이지 그게 민간화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것이다. 이렇게밖에 두리뭉실하게 대답을 줄 수밖에 없었거든요. 제가 AI가 개발되고 AI가 진보가 돼가지고 북한의 AI가 활용화됐을 때 우리도 북한의 AI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지. 북한은 아직도 그게 부족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될 거예요. 북한에서 들었던 이제 한국 대기업에 대한 네. 소문 같은 게 있었나요? 제일 유명한 게 정주영 회장이 제일 유명하죠. 아무래도 고향이 사리연 아니에요. 북한은 또 그 정주영 회장을 고향을 잊지 않는 이런 홍보 매체 역할로 많이 이용을 했어요. 남북이 서로 그러니까 남북 경협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흐름이라는 것도 남북 관계의 흐름을 많이 타요. 평화 모드냐 아니면 이 반대 모드나 평화 모드일 때는 북한도 막 홍보하거든요. 그럴 때 죄송스럽지만 정주영 회장님이 서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비록 지금 서가 없지만 그 소 어떻게 됐나요? 북한에서 그렇지 정주영 회장님이 이건 개그맨 농담이에요. 정주영 회장님이 서로 보내실 때 그러면 매달 사료까지 계속 보내주셔야지 사료를 안 보내주니까 거기서들은 상당히 불쌍해 죽겠죠. 그러니까 용량 이걸 하다가 섭취를 하다가 북한에 가자마자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쉽게 말하면 북한의 풀에 적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생화된 풀에 적응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체수가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도 그걸 생각하다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처음에는 북한의 말하자면 들판에 소하고 생체적으로 조합을 해가지고 사령의 유용의 중간용의 소를 만들어내려고 했어요. 근데 생존시켜야 되겠는데 일단 북한에 들어와서 생존력이 약한 거예요. 네. 적응력이 약하다고 그래야지 환경이 달라지니까 너무 좋은 것만 먹던 소들이 그렇지. 거기 가서 회장님이 거기다 사료를 정상적으로 매달 보내주셔야 되는데 이게 틀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소들이 개체수가 더 줄어드니까 또 러시아 쪽에서 다른 소 종류하고 또 생체적으로 조합을 하려고 생체했다 했는데 그래서 다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불행하게도 이제는 대한민국의 소가 북한에 없다. 현재는 그런 상황. 예. 그러니까 북한의 경제 상황이 그렇게 유력하다는 거죠. 또 북한 상황에서 소라는 게 사람과 같이 치유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치성이 그렇기 때문에 우유를 쓸 수 있는 소를 들여온다 해도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소를 법적으로 잡으면은 살인죄 취급돼서 총살까지 하거든요. 소라는 게 북한에서는 영농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보거든요. 트랙터가 있거나 있어서 밭을 갈고 해야 되는데 기름 사정이 너무 없고 전기 사정도 안 되니까 소가 주요 농사 지을 수 있는 수단인데 생산 수단이 없으면 농사를 사람이 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 자체는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도 더 중요한 존재가 될 수 있고 북한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그렇죠. 생산력이 대단한 거죠. 산에서 풀만 먹고 나와서 진짜 소도 그래서 북한에서 태어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 노예노동이지. 소가 식용소 같은 것도 있긴 하겠네요. 식용소는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많이 들여와요. 중국에 들여온다는 게 통일시장이라고 있어요. 평양에. 이게 말하면 도매시장이죠. 그래서 항시적으로 중국에서 소나 모든 고기들을 거기다 들여와서 개인이 냉동시설에다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나면 국가기관들, 회사나 여기서 갑자기 무슨 이런 것들이 요구가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그 소를 구입하는 거예요. 구입을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이게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국가가 개인한테 가서 소고기를 살 수가 없거든요. 북한 경제 체제상.
합법적으로 국가기관에 가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대단하죠. 국가도장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팔면서 국가도장 찍어주면서 팔지. 그러니까 사람 사더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사가는 사람도 어느 정도 여기에서 영수증을 받지요. 그러니까 국가기관에서 거기도 가면 국가기관에 사는 사람이 영수증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이 국가 영수증을 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럼 이 사람은 자기는 개인이지만 개인이라고 생각되는 게 아니라 어디 축산사업소, 축산도매소 이렇게 개인이지만 그렇게 자기 명칭을 브랜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찍어주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합법적으로 그것을 가져가서 자기의 그 청년 걸백성을 가서 보장할 수 있는 거지. 돈 타는 건 아니고 국가돈을 남발하지 않았다 이런 증명서를 가져다 바칠 수 있는 거지. 그런 체계가 없으면 국가기관이 거기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조달을 하고요. 혹시 노예노동을 강요당하던 북한의 서들이 너무 힘들어 돌아가셨어요. 뭐 이렇게 되면 도살의 과정이라고 그래야죠. 서를 도살한 과정이 처음에 와서 축산 의사가 와서 검진을 하고 사망 원인을 밝힌 후에 그다음엔 이렇게 해체하고선 그다음엔 그 고기도 어디 바쳐야 될 걸요. 이하고 뭐 거기서 백종살이나 이런 거 잡수시는 분들은 봤거든요. 내가 그 고기 처리도 이렇게 하려면 그것도 무슨 내부 규정이 있을 걸요. 그것도 그러니까 소라는 존재가 그렇게 함부로 개인이 결심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의 생산 수단이라는데요. 생산력, 생산수단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노동력 뭐 이렇게 하면서 그 3대 요소가 있잖아요. 그 3대 요소의 하나가 소거든요. 잡아먹을 수 있긴 한데 지정한 소만 안 그렇다 이런 말도 있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죠. 북한 상황에서 축산이란 개념이 정립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축산의 개념이 뭐 소도 그의 하나의 축산의 대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소라는 존재를 북한에서 축산의 대상으로 여기고 이걸 또 활성화시킨 데는 제한성이 많은 거예요. 소라는 게 우선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상황에서 또 산이 많잖아요. 벌판이 많아야 소를 많이 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의 상황에서는 소보다는 염소나 뭐 토끼, 가축 방향으로 많이 가거든요. 부피가 큰, 몸집이 큰 이런 쪽으로는 가지 않아요. 지금 토끼 하시니까 음. 생각이 난 게 토끼풀을 가져오라고 과제로 그렇게 많이 낸다고 학교에서. 네, 그래요. 저도 학교 때 토끼풀을 많이 했거든요. 그것 보고 북한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나? 꼬마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릴 때 기본 많이 하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대학교 가서 하진 않는 거고 중학교나 시골 학교에서 많이 하는데 그게 강의가 끝나고 오후에 과제를 줘요. 뭐 2kg면 2kg, 3kg면 3kg. 그것도 아니고 또 겨울이나 그럴 때는 충성의 토끼 가죽 운동이라고 하면서 집에서 키우던 토끼 가죽도 말려서 바쳐야 되거든요.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공부하고 집에 가서 놀아야 되는데 짜증이 나잖아요. 그러면 토끼풀도 여러 가지가 많아요. 뭐 이게 산발이도 있고 빽빽이도 있고 빽빽이는 잘 안 먹잖아요. 그러면 토끼가 좀 싫어하는 거에 원래 풀이 더 많잖아요. 맛있게 먹지 않는 풀들이 더 많잖아요. 길에 그걸 많이 뜯어오지. 안 먹으니까. 안 먹으니까. 아니면 대체적으로 상거방에는 자기 누님들이 많잖아요. 북한은 형제가 좀 많잖아요. 사형제다 하면 위에 있고 밑에 있죠. 나 경우에도 우리 누님이 우에 5학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토끼 풀을 검열하는 걸 교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토끼로 관리하는 한 개 서조가 있어요. 학생들로. 그러니까 누님한테 가서 눈짓하고 야만큼 가서 키로수 뿔크죠. 그러니까 누님이 형제가 많으시라고 좋지. 아니면 물을 적셔가지고 이렇게 주던지. 짜증나지. 매일 토끼풀을 해가려면 짜증나죠, 그게. 아니 그때는 대한민국도 갔잖아요. 가서 게임 놀던지 뭘 놀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과제랑 걸 주면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거. 풀을 뜯어오라고 하니 더 열받겠네요. 공부도 하기 싫은데 풀까지 뜯으라 그러면. 근데 말씀은 이렇게 하셨지만 북한에서 외교관으로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하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공부라는 게 제가 할 때에는 취미를 붙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공부에는 하고 싶어서 해야지 절대 강요해서 못하고 저도 한 13살 때까지는 막 놀았어요. 공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옛날에는 부모들이 자식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 이게 강요하는 그런 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나니까 매일 저녁마다 자지 못하고 아버지가 통제하고 어머니가 통제하고 해서 어머님도 교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교사 출신이거든요. 의무적인 공부를 했다 그럴까? 그러니까 원리는 파가지 못하고 그 시간을 떼으려고 공부한 거예요.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답을 맞히느라고. 그런데 이게 목적지향성이 아니다가 북한에서 17살에 대학교를 가거든요. 한 14살인가 15살 때 조금 이렇게 자기가 살아가야 되면서 공부가 왜 중요한가를 느꼈다 그럴까요? 북한에선 일정한 정도로 사람이 세기관을 형성하는 나이가 13살이라고 봐요.
대한민국은 조금 뚜다고 생각되는 게 뭐나 사람이 악조건에서 살고 어려운 환경에서 살수록 살려는 의지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머리가 더 발달이 돼요. 그래서 지금도 북한은 13살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세기관 형성이 세기관이라는 게 세계를 보는 관점과 입장이에요. 어른 전 단계로 보는 거네요. 그렇지. 오른쪽 단계에서 그때쯤 되게 되면 세계관이 형성되면서 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점차 생기기 시작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시작되는 시점이 13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할 때 14살 때 공부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 많이도 아니고 3년 빡세게 공부했어요. 밤에 10시, 11시까지 안 가고. 근데 그것도 그런 그룹화가 돼야지 공부가 잘 돼요. 근데 북한 사회라는 게 인터넷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없거든요. 그러면 도서관에 가서 그때는 많이 돌아간 게 800문제집, 2600문제집 하면서 이런 수학 부리집들이 이렇게 탁 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걸 갖다가 3명이면 3명이서 풀거든요. 푸는데 그 답을 맞았을 때 그 성취감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공부에 좀 취미를 가지고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한국 오셔서도 또 자격증도 많이 따고 계시고 또 공부하시는데 여기하고 교육 체계가 좀 틀린데요. 북한은 중학교 3학년까지는 점수들이 아무리 낮더라도 그것을 최고 성적에 반영을 안 해요. 4, 5, 6학년 때 거를 대학 가기 위한 여기 말하는 여기 무슨 수능? 수능이 있고 뭐 두 가지가 있잖아요. 검정고시. 검정고시가 있고. 근데 북한은 그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의무교육제니까 모든 사람들이 대학을 가는데 다른 일반화된 대학은 모르겠지만 평양외국어 학원에서는 4, 5, 6학년 이 점수가 대학 가기 위한 반영되는 게 4학년이거든요. 그 밑에 건 안 보거든. 일단 하니까 내가 그 나이 때 때마침 정신이 들어서 공부를 하다 나니까 됐죠. 이 밑에 거 반영됐으면 대학 못 갔지. 한국 경제력을 실감하신 순간이 언제이실까요? 제가 기본 느낀 게 어디까지나 자기가 주식국에 갔을 때 코리아 이런 브랜드를 단 상품들이 굉장히 많을 때 베트남 실종만 봐도 아무 곳에 가서 식사해도 몽땅 코리아 TV거든요. 그리고 그게 공항에 가도 한국말이 다 나와 있고 한국 브랜드 삼성 TV가 큰 게 다 있고 뭐 이렇게 하면서 민족의 자긍심이라는 걸 대리만족한다고 할까요? 그쪽에서 비록 족대간 게 있지만 그래도 거기서 굳이 우리가 공통점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머리는 다 한국 사람이나 북한 사람이나 머리는 다 갖고 같아. 물론 삼성의 머리에서 나오지만 뭐 우리 북한에도 그런 삼성의 머리만한 머리가 이제 우리가 뭐 있을 거야 뭐 이렇게 그러니까 굳이 공통점을 많이 찾으려고 해요. 나가서는 가고 한국의 모든 많은 상품들이 베트남에 많이 있어요. 핸드폰이 도와야지 삼성 핸드폰이 또 국제적으로 인기가 많으면서 핸드폰 공장도 건설하지 않았어요. 건설하면서 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사람들이 다니고 또 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어딘가 모르게 북한 대사관을 또 몰려하게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젠 북한 대사관도 베트남에서 인지도가 많이 낮아졌어요. 옛날에는 혈맹이요, 뭐 이런 유대관계 속에서 북한이 아마 못 사는 것에 대해서 동정도 가고 많이 해줬지만 이제 베트남 정부나 국민들 입장도 무엇이냐, 우리가 이때까지 남북정세 때 북한에 졌던 빚을 이제 다 물어줬다. 이제는 더 이상 당신네한테 우리는 우리적으로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줄 게 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정치나 이념보다는 국민들의 생활, 경제 생활을 더 우선시한다. 그가 미국이든 누구든 기존의 원수더라도 우리는 누구든지 손잡을 수 있다. 뭐 이런 입장이거든요. 또 국민들의 의식도 같아요. 그러다 나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있을 때만 해도 한국의 투자 비율에서 한국이 1등이 됐거든요. 일본하고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투자 비율이 그러다 나니까 한국의 인지도가 많고 거기에 또 대한민국 회사 큰 회사들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고 싸이공이 더 많았어요 원래는. 그러다 나니까 북한 식당들도 지금 뭐 매출이 크게 올리는 식당들도 한인촌에 가서 올리잖아요. 한국 가까이에 가야 모든 게 다 일이 잘 돼요. 대한민국에서 느낀 자유와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회주의 체제에도 살아봤고 자본주의 체제에서도 살아봤어요. 저 객관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한다면 저는 보편적인 사회주의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대학에서 배운 사회주의. 북한을 사회주의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일종의 봉건적인 독재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사회주의는 내가 대학에서 배운 사회주의 복지나 이런 측면을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살면서 사회주의나 자본주의의 장단점은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좀 더 자본주의에서는 책임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사회주의에서는 어디까지나 권력이 존중되는 사회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북한 같은 뭐 아니면 사회주의권 나라들에서는 권력만 있으면 돈을 낳는다라고 관념적인 게 있어요. 근데 또 나쁘게 말씀드리면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권력을 낳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의 개념하고 저기의 개념하고 틀리다. 대신 대한민국에서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뭐 행운이 있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기가 부지런히 하면 돈을 또 수입을 창출할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 식당 가서도 기전처럼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향유할 수가 있을거든요. 근데 북한이라는 사회나 이런 사회는 돈을 먼저 하게 되면 돈의 출처부터 따져야 되고 돈이 어디서 나왔냐, 맛있는 것도 먹으면 너 무슨 돈이 있어서 맛있는 걸 먹냐, 뭐 이런다 나니까 권력이 안 받침되지 않고서는 돈 소비도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차이가 나져도 책임을 따른다는 건 어디까지나 인권이나 자유민주주의가 존중되는 나라다 나니까 북한 사회는 아직도 뭐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이런 말세계적인 동물적인 이런 관계가 존재하지만 이는 다 법으로 다 따지고 하잖아요. 궁금한 게 북한에서 휴가 같은 개념이 있나요? 네, 북한도 휴가가 있는데 한 20 며칠인가 있어요. 22일인가. 1년 중에. 예. 그 사회주의 노동법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게 관심을 못 돌리나, 요양보호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국가가 생활비에 그걸 플러스를 해줘요. 근데 그 X가 너무 작달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우선 생활비 자체도 관심을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플러스 100원이 됐든 500원이 됐든 나의 생활에 큰 타격이 없는 거예요. 방해도 없고 도움이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신경을 안 써서 그렇지 내가 이제 아파서 써야 되겠다 그럴 때 실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북한 사회주의 사회 그 사회에서는 결근하고 뭐 안 나오고 큰 병이 있기 전에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기가 힘드니까 아파야 쉬는. 그 다음엔 휴가가 있는 줄 알 거예요. 아파서 쉰다음에.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에까지는 뭐 좀 괜찮은데 물리치료다 그러죠. 수술이나 그거 한 다음에 요양치료를 넘어갈 때 요양치료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예요. 22일이라는 게. 그때 실감하게 되죠. 나도 그러면서 알게 됐어요. 나도 휴가가 있는지 몰랐거든요. 써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고 있다가 내가 북한에서 편도 수술을 했더라. 편도 수술하고 조금 후유증이 있어서 아파서 그러니까 요양소 갔거든요. 과에서 가라 그래서 갔는데 가서 와보니까 휴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휴가로 처리했지 그걸. 그래서 알았지. 그전에 몰랐지.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전문 국어 다루는 그런 부문에 있는 분들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문의하고 거기서 하라는 대로 이렇게 했죠. 그래야지 무단결근이 안 되잖아요. 촬영 소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이다 채널을 통해서 제가 뭐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충청도에도 그렇고 진해에도 그렇고 뭐 강원도도 그렇고 대단히 뭐 유명한 사람처럼 됐어요. 제가 이제 본 것처럼 이제 커피점에서 아니면 삼성 이거 물산을 돌아볼 때도 아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조금 부담스럽긴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운데 이게 다 사이다 채널에서 연속적으로 출연해 주시고 또 제 사는 그러니까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더 예쁘게 봐줘서 이런 훌륭한 시간가 되고 장소가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멋진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그게 멋진 삶이 되겠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 채널을 통해서 좀 더 나의 생활이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좀 더 좋은 소식일 때마다 그때그때 독자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